기독교 인문학 시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또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재는 카프카 끌어안기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카프카 그러면은 한국에서 많이 읽히는 현대적인 작가라고 할까요? 외국 작가를 예를 들자면 헤르만 헤세, 그 다음에 실존주의 작가인 잘 아시는 릴케, 그 다음에 조금 더 앞선 시대의 사랑의 작가다, 이렇게 사랑의 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 하이네. 한국 작가 독자들한테 많이 읽히는 그러한 작가입니다. 그 중에 또 카프카가 많이 읽히죠. 최근에는 쇼펜하우어, 니체, 이런 분들의 예를 들자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도 많이 읽히고 있는데 그 얘기들은 또 차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프카 끌어안기. 카프카는 1900년 초엽에 활동한 그런 작가이고 긍정과 부정적인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라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부조리한 세계, 그 다음에 불합리한 인간의 생존 조건, 이런 것들을 표현주의적으로 표출한 그러한 작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는 뭐냐면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기괴스럽고 그 다음에 그로테스크한 그런 풍으로, 그러한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갔기 때문에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 그 작품을 보기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굉장히 초현실적인 그런 어떤 망상가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던 작가, 또는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작가, 히스테리적인 그런 표현을 한 작가가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작가라면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또 아니겠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하여튼 카프카는 그런 그 양 경계선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런 작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카프카가 1900년대 초엽에, 그러니까 1880, 90년도에 유럽에 있었던 세기말적 문학, 그 세기말적 문학은 또 두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하나는 새로운 세기, 1900년이 돼서 20세기가 오면은 희망의 엄청난 멋진 신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과, 또 하나는 여태까지 인간이 지내왔던 과정을 보면 20세기에 들어가도 별반 그렇게 새로운 것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어쩌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더 엄청난 비극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얘기한, 말하자면 비관주의적인 그런 그 세계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카프카는 어느 진영이었느냐? 그렇게 진영 논리로 작가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카프카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발 문학이다. 사회는 왜 이렇게 구성되고 그 안에 있는 인간은 왜 이러한 존재, 찰리 채플린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찰리 채플린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거대한 기계, 톱니바퀴죠. 아주 엄청난 톱니바퀴라고 하는 인간의 문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작은 부석과 같은 존재를 찰리 채플린이 그의 그 코미디적인 작품에서 얘기했다면, 카프카는 그러한 그 멋진 신세계가 사실은 열고 보니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인간의 삶의 조건, 콘디지오 휴마나라고 하는 인간의 삶의 조건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불편 사회로, 부당한 사회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카프카는 그것을 고발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카프카는 상당히 좀 기괴스러운 발상을 많이 한 작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성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이런 작품에서 보이는 인간이 갑자기 어떤 그 당황스러운,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가 수용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법의 제재를 받는다든가
또는 어디 감옥에 갇혀버린다든가 하는 그러한 상황을 연상을 해서 거기서부터 인간의 삶의 조건, 즉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의 조건을 이야기한 그러한 모습이 카프카의 고발문학, 사회 문학이다라고 보면은, 카프카는 이해하기에 어려운 그런 상상력의 비밀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추상화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프카를 통해서 100여 년 전의 시대와 100여 년 전의 문학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다시 반추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문학의 성찰의 기회를 준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카프카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인문학의 유용성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면 변신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1915년도, 16년도에 문학 잡지에 발표되고 단행본으로 나온 그 책이 변신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독일어로 Die Verwandlung, 변신, 뭔가 어느 한 상태에서 어떠한 상태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변신이라고 하는 작품을 살펴를 보면은, 이 변신은 아주 평범한 한 직장인이에요. 집안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여동생이 있고, 그런데 이 집안은 그레고리 잠자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말하자면 직장 생활을 해서 다 가족을 부양하는 일종의 청년 가장인 셈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항상 이 아들의 이 출근을 걱정을 해요. 야, 왜 오늘 회사 안 가? 얘야,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오늘 회사 안 가니? 라고. 왜냐하면 이 아들이 벌어오는 급료로 본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동생은 또 음악을 가리켜요. 오빠가 번 돈으로 여동생은 음악을 하는 그러한 청년 가장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고리 잠자가 어느 날 이제 깊은 잠에서 문득 깬 거예요. 지금이 몇 시야? 창문으로는 햇살이 비치고 빨리 회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몸이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자기 몸이 뭔가 모르게 이렇게 딱딱한 그런 어떤 갑각류처럼 원어에 보면 운게지포 그래가지고 마치 어떤 딱정벌레와 같은 그런 상태로 표현이 됩니다만, 특정한 어떤 벌레로 얘기는 안 해요. 다만 독자가 상상을 해야 됩니다. 과연 등이 딱딱하고 잘 움직여지지 않고 팔다리만 이렇게 버둥버둥 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벌레로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말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엄마가 문을 두드리고 왜 학교 일하러 안 가냐, 회사 왜 안 가냐, 그러니까 말을 하죠. 엄마, 나 지금 몸이 이상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위 사람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엄마가 너무 답답하니까 문을 딱 열고 보니까 한 마리의 벌레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자, 이 한 마리의 벌레가 바로 그레고리 잠자의 소위 현실의 모습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놀래서 야, 이 벌레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엄마가 올라와서 밥을 넣어주는데 깡통 같은 데다 밥을 넣고 이렇게 막대기로 밀어 넣어주고 하는 그런 게 계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잠자라고 하는 이 청년은 회사도 갈 수 없고 계속 걱정이 되는 거죠. 빨리 여기서 내가 일어나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빨리 깨어서 그 다음에 다시 사람의 모습이 돼서 회사를 가서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고 그것이 계속이 되고 나중에는 아버지도 아시게 되고 동생도 알게 되고 결국에는 온 식구가 다 자기를 그전에는 오빠 용돈 줘, 오빠가 나한테 용돈 줘서 내가 음악을 공부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이 청년 가장의 이 모습이 순식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돼서요. 한 마리의 벌레로 취급을 당해요. 그런데 이 잠자가 결국에는 그렇게 혼자 고민하고 혼자 그렇게 방에서 버둥뛰고 나중에는 천장에도 올라가고 말이죠. 예, 벌레가 됐으니까. 그래서 자기 방을 보면서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격리된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 잠자가 벌레가 돼서 죽습니다. 비참하죠. 그런데 이 카프카가 그 소설을 끝맺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읽으신 분들은 아마 상상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이 되시겠지만은, 자 보십시오. 너무너무 그로테스크한,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하나의 아름다운 가족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카프카는 그 소설을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벌레로 변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그 아들, 그 오빠 죽어간 다음, 그날은 너무 화창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그 벌레로 변한 오빠 때문에 여행을 못 가고 피크닉을 못 갔던 거예요. 카프카는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이 화창한 날, 그들은 드디어 피크닉을 떠났다. 너무 그로테스크하고 카프카가 바라보는 그 현실의 모습이 너무 잔인스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작품을 이해할 때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카프카의 문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 4가지의 시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직장인의 애환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카프카의 자서전적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자기는 법학을 공부하고 법학 박사가 됐지만 집안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의 격리 직원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모습. 나는 어디 있는가 이거죠. 청년 가장이 된 나의 정체성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카프카는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2번째 시선은 뭐냐면 그 동구 유럽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분위기가, 카프카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차별, 그 다음에 모멸감, 그 다음에 동구 유럽인들이죠. 슬라브족들 안에서 살아가는 유대인의 그 어려움, 고난, 이런 것에 대한 자신의 모습은 뭐냐? 마치 이 슬라브 계통의 대다수인 그 속에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들로부터 받는 질시와 모멸감과 모욕은 마치 내가 한 마리의 벌레, 그들은 나를 벌레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요. 그 프라하의 모습 알지 않습니까? 프라하는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소위 그 연합적인 그런 나라로서 굉장히 나름대로 화려한 그런 문화, 여러분들이 가보면 대제의 프라하 흘러가는 다뉴브강에 다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안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삶에 대한 고난, 고통, 이것이 한 마리의 벌레로 변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뭐냐면 19세기에 들어와서 겪는 한 인간의 실존, 즉 나는 아웃사이더다. 내 아웃사이더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부양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은 어디 있느냐? 진정한 나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이것을 고민할 때 제대로 찾아지지 아니하는 그런 아웃사이더의 소외감, 이것을 극명하게 표현한 작품이 바로 변신이라고 하는 작품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변신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 봅니다만,
과연 그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집안을 부양하는 한 직장인의 그런 그 자기 정체성과 자기 보람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시대의 한 사회인으로 또는 가정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나는 가정과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과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혹시 내 자신을 찾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아웃사이더는 아닌가. 흔히 여러분 아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아웃사이더는 아닌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어떤 직장 현장에 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아웃사이더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성찰하게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찾아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변신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실존적 일인으로서 실존적 시민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이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깊게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진진한 작품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프카를 그래서 우리는 아웃사이더인 카프카를 끌어안자. 아웃사이더를 대변해주는 그 카프카를 끌어안고 우리의 이 시대 아웃사이더를 끌어안자. 카프카를 끌어안자. 감사합니다.